그래서 이 영화는 뭐랄까 봉준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예요. 그래서 기생충에서 보여준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 옥자에서 말했던 생태주의적인 그런 관점, 아니면은 설국열차에서 말한 사회적 계급론, 그리고 우리가 뭐 살인의 추억이라던가 괴물, 마더 뭐 이런 영화, 봉준호 영화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그 불쾌하면서도 유쾌한 감각이 있거든요. 그런 봉준호식 유머가 이 영화에도 되게 잘 녹아들어 있어요. 그게 사실 그렇게 리뷰했고, 저희가 지금 이제 미키 17 리뷰할 겁니다. 아, 제가 그럼 이거부터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제 지도 교수님께서 영화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작가시기도 한데 사실 본인 피셜로 나는 영화를 더 사랑한다. 최초의 영화 아시죠? 그 리미에르 형제? 네. 그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영화를 다 보셨습니다. 와. 그리고 모든 영화를 다 소장하고 계세요. 그게 가능한가? 엥? 전 세계에 있는 영화를 어떻게 다 수집해? 에이, 아니 뭐 그건 본인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만큼 그만큼 많다. 많이 봤다라는 거겠죠. 아니 그 말 그대로 다 봤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 뭐 물어보잖아요. 그냥 다 나와요. 볼 수 있는 건 다 보셨나 보다. 네, 그렇죠. 아무튼 그런 지도 교수님께서 오늘 지나가는 말로 내가 미키 17을 봤는데 재미없더라고. 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그 교수님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 진짜요? 교수님. 미키 17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은 2015년 2월 28일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8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복제 인간을 소재로 한 에드워드 애슈턴 작가의 SF 소설 미키 7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75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특별 상영 부문 초청작이기도 해요. 제가 줄거리를 소개를 드릴게요. 미키랑 티모라는 애가 있어요. 티모. 티모. 티모 대위. 오,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티모 할 때 그 티모 맞아요. 미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버트 패틴슨 주인공이죠. 그리고 티모는 스티븐 연. 그 둘이 친구입니다. 미키와 티모가 친구예요. 이 둘이 마카롱 가게를 차려요. 근데 망해요. 시대 배경이 언제예요? 조금 미래, 근미래 같은 느낌? 금미래는 마카롱이 별로인가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는 햄버거보다 마카롱이 더 잘 나갈 거라는 티모의 말에 돈을 빌려가지고 티모와 미키가 마카롱 가게를 차렸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데? 둘은 근본적으로 그게 다르잖아요. 하나는 식사고 하나는 디저트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문장을 왜 쓴 것 같냐면 둘이 생긴 게 비슷해요. 마카롱과 햄버거가 생긴 게 비슷합니다. 그쵸? 빵 위아래로 있고 고기가 있는 중간에 것과 뭐가 껴있는 거. 그 위아래로 그 과자가 있고 아래 크림이 깔려 있는 그 형태가 비슷해요. 모양은 비슷한데 완전 다르죠. 그쵸? 근데 이 문장이 제가 보기엔 나중에 이게 좀 중요한 문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기다려봐요. 그러니까 미키랑 티모가 마카롱 가게를 차립니다. 근데 망해요. 문제는 이 마카롱 가게를 차릴 때 다리우스라는 사채업자한테 거액의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이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완전 사이코라서 빚을 못 갚은 사람을 뭐 그냥 어떻게 죽인다, 아니면은 어떻게든 빚을 갚게 만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채무자를 산채로 전기톱으로 토막을 내면서 그걸 영상으로 찍습니다. 그게 일종의 예술이라고 거기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다리우스가 미키와 티모에게 내 돈 떼먹으면 너네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미키랑 티모가 도망칠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우주로. 우리는 우주로 도망을 간다. 이제 이 영화의 배경에서는 지구가 황폐화돼가지고 살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지구 환경을 복구해서 지구에서 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랑 아니다, 지구는 글러먹었다, 우주 식민지를 건설해야 될 때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뉩니다. 그 중에 이제 케네스 마샬, 이 사람이 이제 선거에서 2번 떨어진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니플하임이라는 얼음 행성을 개척할 개척단을 모집을 합니다, 이 정치인이. 그래서 티모랑 미키가 이제 탈지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티모는 플리터라는 미래의 비행선 같은 게 있어요. 그 조종사 자격증을 급하게 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조종사로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근데 미키는 멍하니 있다가 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뭐 잘하는 게 없어. 뭐 마카롱은 잘 만들려나? 마카롱도 못 만들겠죠. 마카롱 집이 망했으니까. 그래서 익스펜더블이라는 거에 지원을 합니다. 그게 뭐죠? 익스펜더블이 뭐냐면 내 복제 인간을 만드는 걸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체랑 내 정신을 데이터화해서 저장을 해놔요. 근데 내가 죽으면은 3D 프린터로 내 신체를 다시 프린트해서 저장해놨던 정신을 이 신체에 업로드해서 사실상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영화의 또 다른 포인트기도 한데, 엄밀하게 따지면 방금 베베가 지적한 것처럼 얘기해야 될 부분이 많겠지만 이 미키가 느끼기에는 내가 계속 연속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실상 불로불사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미키는 불로불사가 된 거죠.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쵸. 그래서 이 익스펜더블은 적은 돈을 받고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 직업들을 수행합니다. 이 새로운 행성에 사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 공기가 어떤지, 거기 안에 바이러스는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우주선으로 타고 가는 동안에 망가졌어. 근데 되게 수리하기 위험한 곳이야. 그럼 그걸 수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럴 때 이제 미키가 투입이 되는 거죠. 얘는 어차피 죽어도 살아나니까. 근데 미키한테는 선택권이 없어요. 이거라도 해야 돼. 이거 아니면 토막 나는데. 그쵸. 그래가지고 애초에 얘는 신청할 때도 익스펜더블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아무튼 신청을 했고, 방금 말한 것처럼 전기톱에 썰려 죽는 것보단 나으니까 익스펜더블이 돼서 우주로 갑니다. 이제 거기서 나름 적응을 잘 해요. 계속 죽고 새로 프린팅되고를 반복하는 거에도 되게 적응을 잘하고 17번이나 죽었다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미키 17인 거죠. 거기서 또 나시아라는 여자친구도 사귀어요. 그러다가 이 니플라임이라는 얼음 행성에 도착을 하는데, 문제는 이 행성에 생명체가 삽니다. 크리퍼라고 하는 생명체가 살아요. 이 크리퍼란 이름도 결국에 인간이 갖다 붙인 이름인데, 얘가 왜 크리퍼냐, 그 미키랑 개척단원들이 몇 명 해가지고 여기를 탐사를 나가요. 근데 무슨 얼음 동굴 같은 데에 들어가는데 이 크리퍼를 만난 거예요. 근데 얘가 좀 징그럽게 생기긴 했거든요. 크리피하게 생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강아지 많은데 새끼 크리퍼가 인간을 보고 다리에 붙어요. 대원 입장에서는 머릿속에서 이제 에일리언이 재생되는 거죠. 너무 끔찍해가지고 총을 막 이렇게 난사합니다. 그 얼음 동굴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얼음이 부서지면서 이 얼음 동굴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대원 중에 한 명이 깔려 죽어요. 이제 이 일을 케네스 마샬이 보고를 받게 된 거죠. 크리퍼가 생긴 것도 좀 징그럽고, 결론적으로는 이 크리퍼라는 괴물처럼 생긴 애 때문에 우리 대원이 한 명 죽은 거잖아요. 한 명 한 명이 귀하거든요, 미키 빼고. 그러니까 이 크리퍼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크리퍼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끔찍하게 생겼으니까 끔찍이야,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케네스 마샬이 미키한테 아주 극대노를 합니다. 아니, 너는 어차피 다시 살아나는데 너가 죽어야지. 왜 우리 애꿎은 대원, 심지어 여성 대원이었거든요. 여성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귀중한 인력인데 왜 미키 너가 대신 안 죽고 이 대원을 죽게 만들었냐, 이러면서 벌을 줘요. 앞으로 행성 탐사 이거 너 혼자 해. 그러면서 미키를 그냥 계속 밖에서 뺑뺑이를 돌려요. 근데 어느 날 미키가 혼자서 행성을 탐사하다가 크레바스라고 얼음 구덩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빠집니다. 그거를 티모가 발견해요. 하늘에서 날아다니다가. 근데 그냥 냅두고 가요. 어차피 다시 살리면 되는 거. 너 지금 부활하잖아, 이러면서 그냥 냅두고 갑니다.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이제 크리퍼 무리가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빨리 한 입에 나 삼켜버려라, 어차피 나 부활하니까, 이러고 미키가 누워있었는데, 크리퍼 무리가 영차 미키를 무슨 토마스와 기차들 마냥 밀고 땡겨가지고 구덩이 밖으로 꺼내줘요. 오. 그래서 미키는 얼떨떨한 거죠. 그래서 그냥 얼떨떨하게 귀지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수하고 미키가 힘들어 이러면서 딱 누웠는데, 또 다른 미키 갑자기 옆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알고 보니까 기지에서는 죽은 줄 알고. 죽었네. 당연히 죽은 거다. 17번째 미키가 죽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새로운 18번째 미키를 프린트했는데, 17번째 미키가 살아 돌아와서 미키가 둘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세계관에서 불법입니다. 왜냐면은 예전에도 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 프린터기를 발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자기를 몰래 프린트한 거예요. 왜 자기를 몰래 프린트했냐? 살인이 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살인을 하는 동안 또 다른 내가 알리바이를 만들어요. 이걸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들켜서 둘이 체포가 되거든요. 근데 똑같은 방식의 살인이 또 일어나는 거야. 아니 뭐지? 알고 보니까 둘을 프린트한 거죠. 그래서 셋이 된 거야 내가. 그래서 무슨 저글링 하듯이 세 명의 내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살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법적으로 처벌하기도 애매하고 굉장히 많은 철학적 난제들을 낳아요. 얘네가 그러면 한 명이야? 세 명이야? 3일체네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죽이면 누구를 남기고 죽일 건데 뭐 이런. 그쵸? 어떻게 처벌을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구에서는 인간 프린팅이라는 기술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지구 밖에서만 이게 가능한데, 그것도 개척당 하나당 한 명씩만 가능합니다. 그게 미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수의 그런 복제 인간이 생기는 걸 멀티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멀티플이 발생하면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복제 인간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키 17은 이 미키가 2명이 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뭐 지금까지 도입부였네요. 그쵸? 재밌는데요? 엄청 재밌죠? 네. 교수님은 왜 재미없다고 하셨을까요? 네, 교수님이 아직 부족하시 더 봐야 돼. 근데 교수님 영자랄이에요. 제가 어제 친구랑 같이 테마록을 봤는데, 그 테마록 본 친구는 미키 17도 봤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는 미키 17이 지루하다 그랬어요. 영자랄이에요. 영자랄이에요. 좋은 친구를 뒀네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 잘 만든 영화고 재밌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좀 뭔가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어느 부분에서요? 제 생각에는 기생충의 임팩트가 너무 컸다. 그러니까 앞선 작품들만큼의 이제 기대치가 충족이 안 된 거죠. 그리고 도파민 솟는 장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루하다고 느꼈나? 살인 그럴 수도 장면이 있어요. 있다며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전작인 기생충에서 이 저택 지하에 또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가 밝혀지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때 갑자기 이 영화가 완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설국열차, 그 전전작인 설국열차에서는 송강호가 그런 대사를 해요. 맨 앞까지 가가지고 이 기차의 옆면에 달려있는 문, 이거 사람들이 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사실 문이다? 이러면서 우리의 목적은 이 열차 맨 앞까지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문을 열어서 밖으로 나가야 돼 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사고를 제시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없어요, 이 영화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한 방향으로 쭉 나아갑니다. 갑자기 어떤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그런 장치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다고 느껴지거나 지루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 자체만 놓고 보면 진짜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영화가 끝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봉준호 감독님 작품 중에 옥자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그 돼지 나오는 건가요? 맞아요. 옥자를 봤을 때 느낌이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옥자에서는 이제 베베가 말한 슈퍼 돼지, 그리고 미키 17에서는 크리퍼라는 어떤 인간 외의 생명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자에서는 자본주의 시대의 인간들이 자연 환경이라는 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옥자라는 가상 생명체를 빌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미키 17에서도 마찬가지로 크리퍼라는 생명체를 가지고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근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이라는 영역에 인간도 속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당연한 소리처럼 느껴지는데 생각보다 안 당연해요. 인간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그 자연환경이 다시 인간을 파괴할 거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자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쵸? 환경을 파괴하면 가뭄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지구온난화가 발생해서 인간이 다시 피해를 입을 피해를 거다? 입으니까 환경을 보호하자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논리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 영화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논리와 방식을 가지고 또 다른 인간을 똑같이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그쵸? 그래서 앞에 소개한 그 케네스 마샬, 그리고 케네스 마샬의 부인이 있어요. 일파 마샬이라고 하는 둘이 부부인데 이 둘이 대표적인 예시예요. 케네스는 크리퍼 다 죽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일파는 소스를 만드는 거에 되게 집착해요. 소스? 요리할 때 만드는 소스. 요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크리퍼로 소스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형적인 자본주의식 논리죠. 가치가 낮은 거는 제거하거나 가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거죠. 근데 이 논리가 크리퍼한테뿐만 아니라 미키한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키도 소스로 만들어요? 그런 느낌이죠. 왜냐면은 별다른 능력이나 기술이 없잖아요, 미키한테는. 그럼 얘한테 익스펜더블이라는 기술을 넣어서 어떻게든 쓸모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쓸모가 없어진다? 그럼 그때 죽이는 거죠. 크리퍼를 대하는 방식이랑 똑같이 미키를 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미키는 사람이고 크리퍼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 환경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이걸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어떤 명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어때? 난 인간이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자연 환경 파괴되도록 냅둬도 난 인간이니까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너가 왜 인간 쪽일 거라고 생각해? 너가 자연 환경 쪽일 수도 있어. 너도 파괴당해. 그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작품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꽂힌 부분이 있어요. 저는 어디에 꽂혔냐면 미키 17을 보면은 미키가 이제 완전 도구 취급을 당해요. 도구 이하의 취급을 당하거든요, 사실상. 도구 이하? 네. 우주선 외부에서 뭘 수리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한 부분에서 지금 사고가 났으니까 미키 너가 나가서 수리를 해줘 이래요. 그래서 미키가 나가서 사고가 났다는 부분을 봅니다. 그랬더니 멀쩡해요. 그래가지고 무전으로 왜 멀쩡한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과학팀에서 사실 거기가 지금 우주 방사선이 제일 높은 곳인데 우주 방사선이 높은 곳에서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실험하려고 했어. 그래서 너 몸이 좀 있으면 터져서 죽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 너 몸의 신체 변화 이런 거를 좀 알려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간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네요. 그냥 와, 도구로 보는 잔인하다. 건데요? 그쵸.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미키한테 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 여자친구인 나샤랑 과학팀 안에서도 미키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변에서 야 냅둬, 그게 걔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미키의 일이야, 왜 불쌍하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연예인이 떠오르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사실 최근도 아니죠, 좀 잔인한 말이긴 한데 꾸준히 연예인들이 죽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죠.
연예인에 대한 뭐 기사, 뉴스, 유튜브 영상들 이런 거 보면은 악플이 꼭 달려요. 달리죠. 근데 거기에 대댓글로 아니 저 사람들도 사람인데 왜 그렇게 심하게 말하냐 이런 댓글이 달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악플을 단 사람이 거기에 대한 대댓글로 뭐라고 하냐면 연예인 하려면 아니면 공인이면 이 정도 말 들을 각오는 돼 있어야지. 누가 뭐 칼 들고 협박했어? 누가 연예인 하라고 했어? 그리고 그게 걔네 일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게 연예인이야. 이렇게 욕먹는 게 연예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이름 뒤에 일, 직업이라는 게 붙으면 그 일을 하는 도구쯤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베베 선생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베베라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가르치는 도구로 보는 거예요. 연예인들을 욕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유튜버 nemnem이 있으면 유튜버라는 직업이 미키고 nemnem이라는 이름이 넘버링인 거예요. 이 영화에서 미키 1이 죽어도 상관없어요. 네. 미키 2가 있고 미키 3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게 네 일이야 라는 식의 논리대로라면 우리 사회에서 누가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연예인 A가 죽잖아요. 연예인 B가 B가 있는데. 있고. 연예인 B가 있고 연예인 C가 있어요. 이게 모든 분야에서 그래요. 뭐 죽는 것까지는 심한 거 아니냐라고 치면은 날려도. 해고. 해고해도 회사원 베베를 해고했어요. 상관없어요. 회사원 B 있고 C 있고 D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미키 1이고 미키 2고 미키 3이고 미키 4인 거예요. 다 하나의 톱니바퀴다. 그쵸? 그게 이 영화의 주제의식이다. 네, 미키라는 캐릭터가 조금 과한 캐릭터긴 해요. 엄청 찌질하거든요. 네. 나는 저렇게 찌질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미키 17이 처한 상황과 이 사회 안에서 미키 17의 위치를 생각하면 그게 꼭 나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공감이 됐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까 말하려다 말았는데 미키 17 있고 미키 18 있잖아요. 네. 미키 17은 엄청 찌질해요. 뭐든지 소극적이고 17. 네, 다 당해주고 그게 숫자마다 또 약간씩 다른가 보네. 네, 성격이 약간씩 달라요. 미키 17은 그 중에서도 유난히 좀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이런 스타일이고 미키 18은 좀 폭력적입니다. 좀 다혈질이고 다 동일 인물이 아닌 거네요. 그렇게 느껴지죠. 응. 그래서 제가 말했던 마카롱과 햄버거 비유도 이런 느낌이에요. 똑같이 생겼는데 전혀 달라요. 그래서 나는 세상이 햄버거보다 마카롱을 더 좋아할 줄 알아서 마카롱 가게를 시작했는데 마카롱 가게가 망했다. 이 문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 미키 17과 미키 18이라는 존재를 관통하고 있는 문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던 거고.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영화를 보면서 미키가 있잖아요. 네. 진짜 살아 있었던 미키. 원본 미키? 아니, 원본 미키가 있잖아요. 그냥 미키가. 미키. 네. 원본 미키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 미키는 이미 죽었어요. 그쵸. 그 이후로 미키 뭐 1, 2, 3, 4 이렇게 복제가 될 때의 상황들이 계속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미키를 그 원본 미키랑 똑같은 인격체로 생각을 하면서 봤나요? 아니면 약간 로봇 같은 존재로 인식하면서 봤어요? 아까 베베가 말했던 것처럼 어쨌든 걘 죽은 거잖아요. 원본 미키는? 네. 그쵸. 그거 다음은 복제 인간이에요. 복제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아,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영화를 봤으면 미키 17을 볼 때 얘는 미키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로봇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을 것 같아요. 그냥 미키를 닮은 로봇일 뿐이다. 네. 근데 넷넷은 어떻게 봤냐는 거죠. 저는 전부 인격체로 느껴졌어요. 미키 17도, 미키 18도. 심지어 똑같은 미키가 내 눈앞에 동시에 있음에도 둘 다 서로 다른 인격체처럼 느껴져요. 만약에 실제로 저희 중에서 막 누군가가 죽고 저희 복제 인간이 나타났어요. 그럼 인격체로 느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인형양이 말한 것처럼 대우는 인격체로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심리적 거리감은 말로 표현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죽고 그 복제 인간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 똑같이 사랑 못해요? 네. 저는 럭키인데 그러면 평생 사랑하는 사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아, 근데 그 나샤가 미키 여자친구잖아요. 네. 근데 나샤가 둘로 복제된 미키를 봅니다. 발견을 해요. 음. 미키가 둘이네? 오히려 좋아. 초록키. 좋죠. 럭키다지. 초록키다. 오히려 좋아. 아니, 자기가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난 둘이면 미키를 사랑하는데 미키가 둘? 오히려 좋아. 이렇게 사다 돼요. 입선이죠. 네. 근데 방금 인양도 그렇고 베베도 그렇고 이 영화에 대한 소개를 들으면 그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미키 17이랑 미키 18이랑 같은 인격체인가? 아니면 원본 미키랑 미키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쭉 가는 그 넘버링들은 같은 인격체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고 내 주변에 만약에 누군가가 미키처럼 복제 인간이 돼서 나타난다면 어떻게 느낄까?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궁금해지잖아요. 이 영화를 보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할 거리가 좀 많은 그쵸? 주제네요. 주제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좀 장난감 같은 영화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각본 했어요. 올기 좋다. 그쵸. 이 영화에 방금 말했던 뭐 소재들, 특히 복제인간이란 소재에 대해서 철학적인 질문들이 많이 떠오르고 이 영화에서 그걸 통해서 많은 주제들을 건드려요. 죽음, 인간, 사랑 뭐 이런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건드려서 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이 영화를 즐겁게 보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영화가 상징을 되게 많이 씁니다. 방금 말했던 소스, 햄버거와 마카롱도 그렇고, 뭐 감독님이 그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굳이 의도했겠죠. 소스라고 표현을 한 거 보면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쵸. 왜 소스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 빨간 버튼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 아니면 교회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왜 등장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을 만들어가는 것도 이 영화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고 이 영화의 매력일 수도 있다. 그래서 되게 장난감 같은 영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앞서 한 얘기들 있잖아요. 뭐 생명이 어떠니, 우리는 모두 미키 17과 같은 사회적 도구들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다 이 미키 17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더 많은 얘기가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뭐랄까 봉준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예요. 그래서 기생충에서 보여준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 옥자에서 말했던 생태주의적인 그런 관점, 아니면은 설국열차에서 말한 사회적 계급론, 그리고 우리가 뭐 살인의 추억이라던가 괴물, 마더 뭐 이런 영화, 봉준호 영화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그 불쾌하면서도 유쾌한 감각이 있거든요. 그런 봉준호식 유머가 이 영화에도 되게 잘 녹아들어 있어요. 그게 사실 안 웃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평론가나 비평가들 중에서는, 아니면 일반 관객들 중에서도 이 영화 너무 안 웃긴데? 근데 뭐 그건 취향이니까. 근데 만약에 봉준호식 유머 좋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영화 충분히 웃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자체로도 훌륭한 작품인데 봉준호 감독의 팬이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좋다, 충분히 잘 만든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5점 만점에 별점 몇 개 주세요? 4점? 왜 한 개 뺐어요? 짜릿함이 없어서. 도파민이 부족해서? 하면 중독이시네. 어. 아니 뭐 리뷰를 잘 하셨네요. 뭐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들어보니까 교수님이 왜 불호이신지 또 알 것 같네요. 왜인 것 같아요? 도파민 중독자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종합 선물 세트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아, 주제의식이 너무 많은 거? 그러니까 말이 너무 많은 거죠 영화가. 아 근데 그것도 있어요. 되게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냥 이 영화를 보고 났을 때 은은하게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 정도가 아니라 아 지금 이 얘기 하고 있구나. 이게 직접적으로 느껴지긴 해요. 아 그것도 이제 마이너스 요소긴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죠. 네, 왜냐면 이제 소설이나 영화나 그 제 지도 교수님 취향은 그런 작가나 감독의 발언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 뭐 설교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설교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 네. 보고. 아 근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후반부에 워너브라더스랑 봉준호 감독이 싸우면서까지 봉준호 감독이 지켜낸 어떤 장면이 있거든요. 이 장면이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키다, 하이라이트다 라고 느껴지는데, 아 뭐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고 싶은데 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얘기할 수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영화다, 충분히 재밌다. 봉준호 감독님 팬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뭐 설명해주신 부분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꽤 흥미로워요.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 봤는데 재미없으면은 환불해주세요 영화값. 봤는데 재미없으면 저희 반박회 한번 하시죠. 좋죠.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참고로 원래는 베베가 미키 17 리뷰를 할 뻔했거든요. 저 2만 원 날렸잖아요. 예매해놓고 자다가 안 갔습니다. 네. 와. 제가 또 리클라이너석을 예매했거든요. 와. 편하게 와. 보려고. 네, 제가 플렉스를 좀 해봤어요. 제가 원래 영화관에 돈 진짜 안 쓰는데. 근데 이제 그날 밤 10시에 예매를 했단 말이죠. 오후 5시에 한 4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보러 가야겠다 했는데 눈 떠보니까 아침 8시. 와, 숙면했네. 네 진짜로 안 간 게 나은 것 같아요. 응. 2만 원 주고 숙면한 거죠. 뭐. 숙면했죠. 원래 잠 그렇게 막 오래 막 네. 깊이 못 자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푹 잤어요 그날. 그러니까. 아 근데 숙면하니까 이 작품의 단점이 하나 떠오르긴 하네요. 이 영화가 어두워요. 그 분위기가 어둡다는 게 아니라 화면이 어두워요. 아 그래서 지루하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행성 밖은 눈으로 덮인 행성이라서 눈은 반사되면 되게 밝잖아요. 그래서 하얗고 되게 밝거든요. 근데 우주선 안은 까맣고 어두침침해요. 네. 근데 이게 유달리 더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좀 흐리멍텅하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런 게 되게 집중해서 봐야지 이 사람이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피곤한 것도 있는데 할리우드 영화들 중에서 이런 작품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서양인들은 동양인들보다 빛을 많이 받아들인대요, 눈이. 그래서 서양 작품들이 더 어둡고 동양 작품들이 더 밝다
뭐 이런 연구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도 좀 어둡다. 화면이 어둡다. 이게 만약에 단점을 꼽으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유일한 단점? 그리고 방금 베베가 지적한 조금 설교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 정도? 이거 두 개인 것 같아요. 오늘 리뷰한 거 두 개가 하나는 완전 혹평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 호평이.